네, 반갑습니다. 한국물리연구원의 소도찬입니다. 앞서 김기영 박사님께서 그 글로벌 물류 관련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코로나 이슈 조금 말씀하셔갖고 제 주제가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주제가 그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라서 한 4가지 정도 그 글로벌 공급망 그 변화 원인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현재 처한 그 글로벌 물류 산업 동향, 제가 물류 산업 업계에 있으면서 경험한 지식하고 공부한 지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관심이 있는 향후에 이제 글로벌 미래 물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코로나 한 3년 고생했습니다. 3년 고생했고, 그다음에 지금 매일 그 뉴스에 미국, 중국 간 패권 전쟁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매일 뉴스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후 변화, 탄소 중립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사실 저희 일상생활과도 상당히 관련이 많고 저희 산업계, 물류 산업계도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요 4가지를 한번 짧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일반적으로 이 그 물류 산업에서는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 딱 끼어 있는 그런 산업계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많이 제재되고 있죠. 제재되고 있고, 이동이 줄어들면서 이런 판매 실적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실제 공장들도 이런 공급망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런 공급 측면에서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무너져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실제 산업계에서는 재고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 이런 큰 문제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상해가 거의 봉쇄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해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셧다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생산하고 있는, 상당히 공급망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태죠. 자, 요건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을 한번 바라보면, 중국은 사실 저희가 20년, 뭐 10년 전만 해도 제가 사실은 이제 가공무역하는 나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공무역의 비중을 줄이고 이 자급률,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자급률을 상당히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산업계에서는 저 일부 이제 물류 쪽에서는 앞서 김기영 박사님 잠깐 얘기하셨다시피 물류 로봇은 사실은 이제 중국이 저희보다 상당히 앞서 있고요. 그리고 탑티어의 유통 물류 회사들은 저희 그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반도체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반도체인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2000년도에 노란색이고 초록색이 2020년도입니다.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줄었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줄어버렸고요. 중국을 보시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그 반도체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저희 나라는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낀다는 거 저희가 대한민국에 끼어 있고, 상당히 이게 이제 어떤 극명하게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심각합니다. 사실은 뭐 핵전쟁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러시아가 우리나라 교육국 중에 10위입니다. 10위. 상당히 높습니다. 우크라이나가 68위죠. 예, 68위. 사실 이제 제가 이런 에너지 수입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제가 또 수출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까지는 사실 러시아와 제가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아직도 가까운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오른쪽에 그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크라이나 주변으로 헝가리가 상당히 이제 또는 우리 배터리를 제조하는 공장이 많이 있는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헝가리에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상당히 저희가 1989년 90년대부터 러시아 들어가기 시작했죠. 들어가서 공장 많이 지었습니다. 많이 지었는데 상당히 이제 삼성전자, 뭐 LG전자, 현대자동차 다 들어가서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 폭스바겐이나 벤츠 다 철수했는데 아직까지 현대기아는 철수 안 하고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위태롭죠. 이런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탄소 중립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문제는 오래됐는데,
이 EU가 그 탄소 국경세라는 걸 이제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는 뭐냐면 탄소 배출이 적은 나라 대륙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 대륙에다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현재 그 EU에서 이제 입법화 추진 중에 있고요. 리뷰하고 있고 말하면 25년도에 실제 법제화해서 EU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탄소 국경세를 매길 예정입니다. 상당히 이제 영향이 많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저희 나라가 이제 EU에 수출할 때 탄소 국경세를 관세를 맞으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고, 간접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실 중국에 반제품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완제품을 EU에 수출한다. 그럴 때 관세 맞으면 저희나라도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에 따른 어떤 전 세계 어떤 산업 체계 또는 어떤 그런 수출에 대한 체계가 무너질 겁니다. 아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네 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겪고 있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있는데 지금 과연 우리는 이 물류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 기술 측면에서 우리가 혁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콜드체인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가가치, 물류 시스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 ESG 이야기 많이 나오는 공유, 협력 이 사업 모델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 모델을 부각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10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기술입니다. 다 아는 기술인데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뭐냐면 현재 많이 상용화되고 있다, 많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하고 IoT는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많이 침투되어 있고요. 물류 현장에도 거의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물류에서는 키바 로봇이 대표적인데 키바 로봇을 비롯해서 유럽,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한국 이런 순서로 상륙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물류 로봇이 지금 한국에서도 상당히 물류 로봇들은 이제 현장 적용하려고 많은 회사들이 이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지금 이런 그 라스트 마일이라든지 이런 쪽 기술들이 많이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DHL이 재밌는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많은 이런 그 4차 산업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혁신도, 그 다음에 도래의 시기 두 가지 Y, X축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증강예시, AI나 VR은 이미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상태이고, 옛날에는 혁신도가 조금 떨어졌었어요. 혁신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지금 적용되고 있고 한 5년 내에는 우리 인근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로봇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국내에서는 뭐 쿠팡이라든지 뭐 CJ 대한통운이나 이런 큰 물류회사, 큰 유통회사에서만 로봇을 볼 수 있는데 5년 내에는 우리 동네 물류센터에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자율주행차량입니다. 과연 이 자율주행차가 물류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앞서 김기영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실제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아마 물류에서는 이런 그 대형 트럭들, 간선 수송, 그리고 말하면 이제 택배를 치면 이제 허버터미널과 서버터미널 이런 간선 조금 아마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이 사실 보면 지금 뭐 우리가 스플라이체인 전체 단계를 보시면 뭐 개발, 플래닝, 소싱, 제조, 배달, 뭐 회수 물류 이런 측면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그 개발이나 이런 제조 쪽은 이미 많이 해왔습니다. 로봇들이. 사실 우리 그 물류 로봇이 이제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이 구분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까지 제조 로봇이 대세였고 서비스 로봇이 물류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딜리버, 그다음에 리턴 이쪽이 지금 현재 물류 로봇들이 적용되어 있고 뒤에서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예시로. 제가 그 물류 현장에서 물류 로봇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 이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송하는 로봇, 이송 로봇들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상용화되어서 이건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상품을 피킹하는 이쪽은 아직까지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예. How about an autonomous item handling robotic solution with 여기 better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performance, 거 다 아시잖아요. flexibility, 협동 and safety 로봇인데 features that's 아직까지 easier to own and 국내에서 이 operate 협동 and 로봇 ready for 가지고 warehouses 적용하는 회사는 worldwide. 별로 없습니다. Introducing 왜냐하면 여러 Right 법적 Pick 규제도 3, 있고 the next 그다음에 속도가 좀 generation of 느립니다. our award-winning material handling robot system. Since 2015, we've focused on solving an important real-world problem: surging online orders coupled with shrinking labor. 오토스토어라는 장비인데요. 격자형 로봇입니다. 이때까지는 이 오토스토어를 이제 활용하면 상품 피킹은 사람이 했습니다. 사람이 했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들이 다 피킹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직까지 모든 피킹 스테이션에 로봇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사람도 있고 로봇도 있는데 향후에는 모든 피킹 스테이션에 피스피킹 로봇이 적용되지 않을까.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How about an autonomous? 예. 사실 이런 이제 피스피킹 로봇이나 그다음에 비전 기술이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그래서 이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에 지금 이제 동그라미가 많이 쳐 있는 지역이 뭐냐면 북미 지역, 유럽 지역, 인도 지역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 쪽은 많이 없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정도 대표 오셨는데 사실 스타트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떤 숫자에 비하면. 그래서 이런 북미 지역이나 유럽이나 인도에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 10대 이제 그 4차 산업 기술을 보면 대표한 회사들, 스타트업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현업에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런 로봇 기술들, AI 기술들, 비전 기술들, IoT 기술들은 우리 스타트업들이 이런 추진 동력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이제 물류 대기업이 있으면서 스타트업들은 소중히 생각해야 됐다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기술들을 혁신적으로 빠르게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 첫 번째 피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택배 차량을 확 열어보시면 각기 다른 사이즈의 박스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물을 박스를 인식한 다음에 로봇이 피킹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요. 로봇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DHL에서 이런 자율주행 로봇, 피스피킹 로봇들을 적용을 해서인데 이런 회사들이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런 그 로봇이 움직이는 경로라든지 피킹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노노란에서도 자율주행차 AI 기반으로 하고 라스트마일 배송 로봇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르라는 회사입니다. 미르라는 회사 상당히 이제 글로벌로 보면 이런 자율주행 로봇에 상당히 좀 앞서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한 회사고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AI 카메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로봇이 사람처럼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눈이 이 카메라하고요. 카메라에 담긴 영상들이 잘 분석이 돼야 되고 그 분석되어서 그게 알고리즘 기반으로 우리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미러가 AI 카메라를 활용한 운영 최적화, 로봇의 운영 최적화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경로, 센싱하고 또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피해가야 되는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물류 산업에 있으면서 제조 로봇과 물류 로봇의 난이도를 비교하라 그러면 뭐가 높냐 하면 저는 물류 로봇이 2배, 3배 더 높다. 왜냐하면 제조 로봇은 제한된 공간, 통제된 환경에서 로봇이 움직입니다. 표준화된 공정, 표준화된 제품. 근데 물류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물류는 가능하면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물류 환경은 박스도 다양하고요. 물성도 다양하고 매일매일 스큐가 바뀝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물류 로봇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제조 로봇보다 훨씬 더 힘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AI 기술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술들을 고민하면서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물류 한계 계속 바뀌고 제품이 바뀌고 그리고 사실 이런 제조 로봇 하신 분들 같이 해보려면 많이 하는데 물류는 왜 표준이 없어요? 물어봐요. 표준. 물류는 표준이 있긴 있습니다. 매일 바뀌어서 그렇지. 사실 계속 바뀝니다. 이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물류 AI가 훨씬 더 필요하다. 제조보다는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한 3년 정도 제가 따져보니까 2020년 1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했더라고요. 2020년 1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2년 이제 11월 1일이니까 거의 3년째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미국을 2번 갔거든요. 제가 작년에 갈 때는 코로나 때문에 뭐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이번에 그 10월 말에 갔다 왔는데 전혀 뭐 코로나 음성 확인서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거의 다 사라졌더라고요. 코로나 이슈가 사라졌더라고요. 하여튼 이 코로나 때문에 물류의 중요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제가 사실 놀랐던 건 뭐냐면 그 대통령께서 그 물류 공급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학계나 업계에서 하는 이야기들인데 코로나 백신 때문에 글로벌 물류 공급망 때문에 백신의 수급을 하는데 이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물류가 중요해지고 글로벌 물류 공급망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저는 느껴지고요. 그 가운데 콜드체인 물류가 너무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콜드체인은 이런 그 제조 공장이나 물류센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백신 만들 때 좋은 제품 만들 때 환경 자체가 좋은 공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물류센터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소비자까지 가는 데까지 품질이 유지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고 그게 이제 백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이커머스 유통의 신선식품들 이런 제품들이 소비자까지 가야 되는데 소비자는 이제는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서비스의 품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콜드체인이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이제 물류센터, 제조공장은 그 인프라만 잘 구축되어 있으면 콜드체인이 유지됐는데 이제 소비자까지 가야 되니까 이 패키징이 너무 중요해 버렸어요. 패키징 자체가 이제 그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됐고 이 패키징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arket, real-time visibility can provide you with the competitive advantage you need. But 이 reaching a 영상 global 들고 audience 뭐냐면 has its challenges. 글로벌 Single intercontinental shipment can involve 파마스티컬 more than 200 콜드체인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 interactions from 20 different players. DHL이 글로벌 그 This 엔드 is 투 where 엔드 비즈니스를 DHL 가지고 can 보시죠. help. Whether you want to track a single package, a pallet, a container, or a high-value asset, our DHL smart sensors help you stay in control of your supply chain whilst remaining cost-effective. Once attached to your assets, the sensors actively monitor your shipment on its journey, no matter the mode of transport. So now, you can sit back and log in to a secure web platform to see the real-time status. Live notifications via SMS or email will inform you about any changes in the parameters that matter to you. You decide which parties in the supply chain get notified of any relevant events. Your control tower, manufacturing plant. 네. 뭐 잠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커넥션, 프로세싱, 서비스는 DCPS 관점으로 이 엔드 투 엔드 비즈니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IoT 기술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요. 이제 DHL이 추구한 바는 로우 코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IoT가 포장 박스에 부착이 돼야 돼요. 옛날에는 이런 그 인프라, 공장의 센터에 부착은 비싸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쌓아야 돼요.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 IoT 기술, 그 로우 코스트 센서가 너무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입니다. 결국은 이게 박스 단위까지 커넥션이 일어나야 되니까 스피드하고 데이터, 스토리지가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물류센터에 있는 센서 몇 개만 데이터를 올리면 되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지는 박스까지 데이터를 올려야 돼요. 너무 이제 커넥션이 이제 중요해졌고 여기 데이터가 들어오면 로우 데이터도 써지면 이제 프로세싱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긁어내지 않습니까? 결국은 클라우드 자체가 상당히 메모리 자체가 커야 된다는 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객한테 뭘 줄 거냐죠. 어떤 서비스를 줄 거냐. 이 DCPS 관점에서 많은 회사들이 노력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의 뭐 CJ 대한통이나 판토스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글로벌 엔드-투-엔드 비지빌리티가 뭐 DHL 수준은 아직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분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아마 여러분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ESG 친환경 이런 물류 이야기 나오면서 그 반복 사용 패키징 이게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미국의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CAGR 기준으로 한 연간 5.3% 정도 이런 반복 사용 패키징 시장이 커질 거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원웨이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패키징은 사람들이 이거 왜 한 번 쓰고 버리지? 이 정도로 인식이 왔습니다. 이제는 반복 사용해야 된다는 어떤 친환경의 어떤 그 인식이 왔고요. 그리고 실제 유럽의 이프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년 전부터 사실 이런 반복 사용 용기를 가지고 이런 이제 농산물들은 산지부터 매대까지 그래서 일회용 박스를 안 쓰고 반복 사용을 했고요. 국내에서도 로지솔이 이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B2B 쪽은 계속 해왔어요. B2B 쪽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B2C입니다. B2C.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뭐 22년 데이터는 없지만 21년 기준으로 택배 일반 택배가 연간 36억 개 정도의 택배 박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연간. 이게 지금 일반 택배만이지 쿠팡이나 다른 쪽 유통 플랫폼 숫자는 포함 안 된 겁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대부분 박스가 일회용 박스입니다. 골반지 박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은 골반지 박스가 뭐 리사이클 되긴 되지만 우리가 뭐 에너지 골반지 박스 만들 때 사용하는 에너지 탄소 배출 여러 가지 이슈를 보고 리사이클 할 때도 탄소 배출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용기로 가야 되는 거고 현재 지금 이제 마켓컬리나 이런 이제 콜드체인 신선식품을 배송한 회사에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반복 사용 용기를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트래킹 할 수 없는 문제, 트래킹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다음에 이걸 또 반복 사용하는 세척을 해야 되는 문제, 위생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친환경 물류에서 가장 크게 바라볼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반복 사용 박스를 우리 생활 물류 속에 제공해야 된다. 일반 택배에 지금 36개 박스가 돌아다니는 이 중에서 반만 제가 반복 사용 용기를 제공한다면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미래 물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뭐 이 미래 물류라는 건 사실 결국 우리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물류 기술들 또 트렌드를 보고 미래 물류를 전망했는데 이건 사실은 뭐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보긴 찾아왔지만 제 개인적인 건데 약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 5년 전부터 이제 피지컬 인터넷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지컬 인터넷은 뭐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데이터가 날아갈 때 패키지로 데이터가 날아가는데 이것들 우리 피지컬 환경에서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왼쪽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박스들이 다른 박스들이 모듈형으로 크로스 스태킹 되고 그 다음에 합쳐지고 또 흩어지고 또 모아지고 요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피지컬 인터넷 체계도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픈, 개방형이다. 사실 이때까지는 개별 회사, A 표준화, 개발 회사의 물류 효율화, 개별 회사의 물류 운영 최적화는 말을 많이 했어요. 좋다 이거죠. 개별 회사는. 근데 우리 국가, 그다음에 그 또 이 대륙간의 물류 효율은 캐쳐 마크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하고 미국에서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걸 어떻게 개방형으로 갈 거냐, 이걸 어떻게 글로벌화로 갈 거냐.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용기들의 트래킹이 돼야 된다. 트래킹. 그러니까 용기 이코르 제품 정보입니다. 제품 정보와 용기 정보가 트래킹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 오픈형, 글로벌형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발빠른 나라 일본이 사실은 지금 미국이나 이 유럽 같은 경우는 대학교, 협회 중심으로 이 피지컬 인터넷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정보청 안에서 이거를 좀 로드맵을 만들어 버렸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약간 놀랐는데 뭐 이게 딱 보시면은 재밌는 게 물류거래 데이터 플랫폼. 결국은 이제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니까 물류 데이터 플랫폼. 일단 수평 연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해석 아니라는 거죠. 업종 벗어나서 여러 회사들이 수평적으로 이런 물류 표준을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그 다음에 이 수직적으로도 이때까지는 보면 뭐냐면 우리가 우리 회사의 물류 표준을 얘기했는데 이제 이 피지컬 인터넷 상에서는 수직에서 보면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 업계를 한번 표준을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수직 통합이라 이렇게. 그런 이제 자동화, 거점화 이렇게 됩니다.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는데요. 이게 결국 뭐냐 중간에 보면 사업자, 업종을 뛰어넘는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업종을 뛰어넘는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그 전기전자를 보면 삼성전자, LG전자 두 개잖아요. 물류 표준을 할 수 있을까요? 퀘스천마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쌍용 자동차,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르노 삼성 표준할 수 있을까요? 퀘스천마크죠. 상당히 이 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 이야기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오퍼레이션 표준화와 이런 최적화가 한 개 개별 기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면 차량이 움직일 때 내 회사 제품만 나는 것이 아니고 복화하잖아요. 같이 복화하고. 물류센터도 같이 쓰자는 겁니다. 허브를 같이 쓰자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겠죠. 아무나 못하겠죠.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미래 물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좀 생각을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각했던 것들 뛰어넘어야 피지컬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이 상당히 좁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보고 상당히 좁은 나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실제 이런 그 분리배출, 이런 환경 이슈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그 2000년 초반부터 분리배출 시작하고 환경 개선하면 상당히 선진국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정부에서 환경부 시행할 때 어렵지 않겠나 했는데 됐어요. 이런 부분에 보면 사실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제가 잠깐 우리 김기영 박사님 여쭤봤는데 우리나라 물류 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쭤봤는데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은 아니죠, 아직은. 우리 물류에서 사실은. 근데 제가 봤을 때 물류 선진국을 갈 수 있는 한 분야가 피지컬 인터넷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좁고 사실은 이제 이 제조업이 발전한 나라고 제조업 기반으로 운영 프로세스 표준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와 최적화하는 개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이게 물류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물류 안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로봇이라든지 프로세스 최적화 부분을 공부를 하고 계시고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은 저희 나라가 좀 늦었지만 유럽이나 미국보다 늦었지만 우리 민간에서부터 피지컬 인터넷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일본에 뛰어넘는 그런 피지컬 인터넷의 로드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물류 선진국이 되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DHL 레이더입니다. DHL 레이더는 매년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뭐 소셜 트렌드, 뭐 테크놀로지 트렌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5년, 10년 이런 범위 내에서 실제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DHL이 세계 물류 기술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기술 트렌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고, 상당히 지금 뭐 DHL이 한 5, 6년 전부터 레이더를 만들고 전 세계 물류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적은 것 같고, 그래서 IoT라든지 물류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왔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수준도 비교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미국의 그 MHR, Material Handling Institute, 여기서 이제 보고한 자료인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next 5 years, 그 다음에 그 현재 보면 지금은 조금 이런 그 4차 산업 기술들이 적용률이 조금 낮습니다. 높은 건 높고 낮은 건 낮습니다. 근데 5년 뒤에는
가장 낮은 게 66%예요. 66%. 가장 낮은 수준이. 그러면 80%, 90% 가는 거 있다는 거죠. 사실 보면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앞으로 next 5 years 너무 중요하다. 결국 이 물류 산업 기술의 우리 현장 적용, 개발에서 next 5 years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 물류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next 5 year를 가장 중요한 어떤 물류 산업의 발전의 어떤 기간으로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건 좀 제가 좀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제 아까 김기영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4PL 시장에 있습니다. 4PL 하는 회사 상당히 많습니다. 4PL도 보면 회사별로 좀 수준이 달라요. 제가 봤을 때 보면 지금 우리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AI, 빅데이터, 로봇 떨어져 있어요. 툭툭 떨어져 있어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AI와 빅데이터와 로봇이 같이 융합해야 된다는 거죠. 융합되어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한 5년 전부터 물류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매니팩처링 리엔지니어링 이야기했는데 물류 엔지니어링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 엔지니어링 그건 뭐냐면 각 개체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평가하고 그걸 통합해서 효율을 가는 겁니다. 사실 물류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운영 PI, 프로세스 임프루먼트라고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뭐냐면 사람이 행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운영 최적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 물류 컨설팅에만 했었고요. 근데 이제는 이 AI하고 빅데이터, 로봇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AI와 빅데이터, 로봇이 같이 융합된 로지스틱 엔지니어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선진국형 물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PL을 하되 이 AI가 빅데이터, 로봇을 토탈 솔루션으로 물류 리엔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회사가 탑10의 물류에서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재밌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로보틱스 에즈 서비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는 아직까지 크게 사업화된 건 아직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전체 우리 스플라이 체인상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부터 이 로봇이 재고도 스캔하고 물건도 날라주고 판매 정보가 로봇을 통해 들어온다는 거죠. 이 로봇이 판매된 정보가 바로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로 올라가면 이 정보가 제조회사에 간다. 제조회사. 제조회사가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포캐스트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18개월 포캐스트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리얼 데이터는 아니에요. 자기 제조회사의 포캐스트입니다. 사실 유통에서 데이터를 주지 않습니다. 실시간 판매 정보를. 앞으로는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로봇이 정보를 제조회사에 바로 주고 이 제조회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품 생산 계획을 짠다는 거죠. 그럼 재고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제품도 유통회사에 자동 리필, 자동 리프레시먼트를 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게 약간 이상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로봇이 물류센터, 유통 매장에 들어가는 순간 데이터는 올라옵니다. 데이터들을 바로 올려줬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미국의 아마존 물류센터를 두 번을 가봤는데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아마존 물류센터 100개 정도 있대요. 100개. 보통 한 개의 단위 물류센터가 한 5만 평, 6만 평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개 센터 내에 가지고 있는 제품 수가 150만 개.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그게 한 100개가 있대. 100개. 그리고 더 짓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를. 그러면서 사실은 이 아마존은 책 파는 회사, 온라인 유통회사였는데 이제 물류회사가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미국의 페덱스, UPS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통과 물류가 만나서 유통회사와 물류회사가 물류시장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죠. 그리고 지금 국내에 카카오도 기본적으로 라스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소프트웨어가 물류회사를 만들었어요. 물류회사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로지스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 로지스틱스라는 회사가 생겼고 소프트뱅크 펀딩을 해갖고 기본적으로 도쿄 인근의 이런 완전 로봇 기반의 포장 자동화까지 이루는 라스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라스는 아직까지 우리 생소하지만 로지스틱 서비스입니다. 내가 사용한 만큼 돈 낸다. 종량제.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스 서비스가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회사 있습니다. 일부 있고 이게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이 라스 서비스가. 그러니까 포피에를 떠나서 라스라는 개념이 새로운 개념입니다. 예. 예,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계속 M&A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홀푸드, 올게닉, 슈퍼마켓, 자포스, 이커머스, 히바나 옛날에 했고요. 또 주스, 또 자율주행차. 이게 뭐 아주 360도의 산업군입니다. 뭐 유통만 하는 인수하는 게 아니라 다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저는 물류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유통이 이 물류를 좀 상당히 끌고 가고 있어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환경에서 물류의 산업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그 온라인 유통 플랫폼 회사와 물류에서는 물류 시장에 경쟁을 하고 되는데 누가 이길 거냐 이거죠. 결국은 스케일이라도 봅니다. 스케일.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야 되고 우리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물류 산업 내에도 상당히 많은 M&A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A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빨간색 줄을 보면 로지스틱스 트러킹이라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물류 쪽에 이쪽이 제일 많습니다. 건수가 M&A 건수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 물류 산업계 내에도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M&A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고 있고 결국 우리가 5년, 10년 뒤에는 규모가 되지 않는 물류에서 살아남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물류 산업 수준을 얘기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물류 대기업도 있고, 물류 중견, 물류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모, 플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P를 하되 기본적으로 AI, 빅데이터, 로봇이 융합되어 있는 물류 엔진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저희가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